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의 의미는 서로에게 너무나 달랐다. 민주는 서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며 안도감에 젖어 있었지만 서윤은 그 침묵 속에서 민준을 파멸시킬 칼날을 갈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민준이 씻으러 들어간 틈을 타 그의 서재에 들어가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도청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이미 며칠 전 보안업체를 불러 집안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해 두었고 이제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서윤은 민준의 노트북을 켜고 그가 최근 열람한 파일 목록을 확인했는데 예상대로 회사 기밀로 분류된 프로젝트 노바 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프로젝트 노바는 아우라 그룹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으로 외부 유출 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민준이 욕실에서 나오자 서윤은 서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며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와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재무이사로서 당신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며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었다. 민준은 서윤의 칭찬에 우쭐해하며 자신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늘어놓았는데 그 모습이 서윤의 눈에는 마치 주인을 속이려 드는 교활한 여우처럼 보였다. 서윤은 그의 거짓된 충성심을 칭찬하며 속으로는 그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도록 유도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그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BS그룹을 혼란에 빠뜨리는 역공작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통해 BS그룹에 타격을 입히고 동시에 민준이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서윤은 핵심 임원들만 참석하는 비밀 회의를 소집하여 프로젝트 노바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일부 계획을 수정한다는 명분으로 가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보안팀장과 기획본부장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고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도록 당부했으며 이 가짜 계획서가 민준의 손에 들어가도록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했다. 서윤은 민준을 집무실로 호출하여 그에게 프로젝트 노바에 수정된 예산안 검토를 부탁하며 대외비라고 적힌 붉은색 스탬프가 찍힌 서류를 건넸다. 민준은 서류를 받아들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그의 눈은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고 서윤은 그가 이 미끼를 덥석 물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이 서류는 당신과 나 그리고 담당 임원만 알고 있는 극비 사항이니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날 오후 서윤은 집무실 모니터를 통해 민준의 사무실 내부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민준은 문을 잠그고 서류 내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윤의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이 장면을 고스란히 녹화하여 서버에 저장했다. 민준은 촬영을 마친 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하게 통화를 했는데 도청 장치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김지아였다. 민준은 김지아에게 드디어 대어를 낚았다고 자랑하며 오늘 밤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약속했고 김지아는 그를 칭찬하며 달콤한 목소리로 그를 유혹했다. 서윤은 두 사람의 역겨운 대화를 끝까지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비서실장에게 오늘 밤 민준의 동선을 추적할 미행팀을 붙이라고 지시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민준은 서윤에게 야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먼저 퇴근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서윤은 알겠다며 수고하라는 답장을 보냈다. 서윤은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가 아닌 수행기사가 준비해둔 렌터카로 갈아타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녀는 민준의 차가 회사를 빠져나가자 그 뒤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쫓기 시작했고 민준의 차는 강남의 화려한 유흥가를 지나 한적한 고급 빌라촌으로 향했다. 그곳은
김지아의 명의로 된 비밀 안가였고 서유는 그곳이 그들의 불륜 행각뿐만 아니라 정보 거래가 이루어지는 범죄의 온상임을 직감했다. 서유는 빌라 맞은편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망원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를 꺼내어 창문 틈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민준이 김지아에게 서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김지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을 껴안으며 건배를 제안했다. 서유는 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는 꼴을 보며 분노보다는 묘한 연민을 느꼈는데 그들이 지금 축배를 들고 있는 그 정보가 자신들의 목을 조여올 독이 든 성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유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카메라를 챙겨 차로 돌아왔고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그 정보를 BS그룹 윗선에 보고하고 실행에 옮길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뿐이었다. 그녀는 차를 돌려 집으로 향하며 BS그룹의 주가 동향과 자금 흐름을 체크했고 곧 다가올 폭풍우를 대비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분산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집에 돌아온 서유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벽에 걸린 대형 그림을 응시했는데 그 그림은 폭풍우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묘사한 작품이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저 배의 선장과도 같다는 생각을 했고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결코 침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항해해야만 하는 운명을 받아들였다. 서유는 스마트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내 이혼 소송 준비와 함께 민준의 재산 가압류 신청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민준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그를 철저하게 빈털터리로 만들 작정이었고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서윤의 눈은 별처럼 또렷하게 빛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민준과 김지아 그리고 BS그룹을 무너뜨릴 거대한 체스판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민준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고 그는 자고 있는 척하는 서윤의 뺨에 입을 맞추며 사랑한다는 말을 중얼거렸다. 서윤은 그의 역겨운 숨결과 거짓된 고백에 소름이 끼쳤지만 미동도 하지 않고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척 연기했다. 민준은 옷을 대충 벗어던지고 침대 옆자리에 누워 금색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고 서윤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오늘 밤을 마음껏 즐겨, 박민준. 이것이 네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평화가 될 테니. 서윤은 속으로 차갑게 뇌까리며 다시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이미 사냥개를 푼 사냥꾼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서윤은 또다시 다정한 아내와 유능한 CEO의 가면을 쓰고 그들을 기만할 것이며 그들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BS그룹이 아우라그룹의 차세대 핵심 사업인 프로젝트 노바와 유사한 콘셉트의 신제품 발표회를 대대적으로 예고하자 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두 기업의 치열한 기술 전쟁을 앞다퉈 보도했고 주식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지만 정작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한서윤은 집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여유로운 차 한 잔에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화면 속 BS그룹 홍보 담당 임원은 자신들의 기술이 세계 최초임을 강조하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들이 발표한 기술 사양은 서윤이 박민준에게 일부러 흘린 가짜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했다. 서윤은 BS그룹이 검증 과정도 없이 성급하게 미끼를 물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는데 이는 그들이 그만큼 아우라 그룹을 따라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그녀는 즉시 기획본부장을 호출하여 진짜 프로젝트 노바의 출시 일정을 극비리에 앞당길 것을 지시했고 BS그룹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그들의 뒤통수를 칠 완벽한 타이밍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반면 박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BS그룹의 발표 뉴스를 보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넘긴 정보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묘한 성취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그는 김지아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의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지아 역시 수화기 너머로 들뜬 목소리로 그를 치켜 세우며 이제 아우라 그룹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맞장구 쳤다. 민주는 서윤이 이 사태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히고 나아가 이혼 후 챙길 몫을 확실하게 확보해야겠다는 탐욕스러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랍 속에 숨겨둔 차명 계좌 장부를 꺼내보며 이미 빼돌린 자금 외에도 서윤의 개인 자산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해외로 도피시킬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민준에게 있어 서윤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이용하고 버려야 할 숙주에 불과했고, 그의 양심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며칠 후 서윤은 퇴근길에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집에서 조용히 와인이나 한잔하며 상의할 일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지치고 약해져 있었다. 민주는 서윤이 이번 사태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었다고 판단하고 쾌히 승낙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 약해진 서윤을 구워 삶아 재산권을 넘겨받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로 민준을 맞이했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무거운 침묵 속에서 와인잔을 기울였다.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요즘 회사 일로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고, 믿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연기를 펼쳤는데, 이는 민준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결정적인 한방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내 개인 자산의 일부를 당신 명의로 옮겨두고 싶다는 충격적인 제안을 건넸다. 민준은 서윤의 제안을 듣고 귀를 의심했지만 표정 관리에 힘쓰며 짐짓 걱정스러운 척, 왜 그런 약한 소리를 하느냐며 그녀를 위로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서윤이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오는 격이라 생각하며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서윤은 세금 문제와 채권자들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임시 조치라고 설명하며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내밀었고, 그 안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주식 양도 위임장이 들어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훑어보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해했고, 서윤이 건넨 펜을 받아들고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썼다. 하지만 민준이 간과한 사실은 그 서류들 사이에 교묘하게 끼워져 있는 특약 조항들이었고, 그 조항들은 민준이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원금의 2배를 배상한다는 독소 조항들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뒤척였는데, 그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서윤이 위임한 자산들을 처분하여 자신의 비밀 페이퍼 컴퍼니로 이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김지아와 함께 떠날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꿈꾸며 혼자만의 단꿈에 젖어 있었지만, 바로 옆에서 자는 척하고 있는 서윤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눈을 뜨고 있었다. 서윤은 민준이 덫에 걸려들었음을 확신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파멸로 향하는 급행 열차를 타는 것뿐이라는 사실에 서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옮기려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그가 숨겨둔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밝혀내고, 나아가 그 자금이 BS 그룹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까지 파헤칠 생각이었다. 서윤에게 이번 작전은 단순히 남편을 응징하는 것을 넘어 그와 결탁한 거대 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성전과도 같았다. 다음 날 출근한 민주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여 서윤이 위임한 자산들을 현금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은행 직원은 VIP 고객인 그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 민주는 거액의 돈이 자신의 비밀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즉시 김지아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다. 김지아는 기뻐하며 이제 BS 그룹 쪽 일만 마무리되면 우리는 자유라며 그를 독려했고, 민주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착각에 빠져 의기양양하게 사무실로 복귀했다. 하지만 민준이 은행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를 감시하던 서윤의 사설 탐정들은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고, 그가 이체한 계좌 정보는 실시간으로 서윤의 변호사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변호사는 민준이 이용한 페이퍼 컴퍼니가 조세 회피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임을 확인하고 즉시 금융당국에 신고할 준비를 마쳤다. 한편 서윤은 회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원 회의를 주재하며 BS그룹의 신제품 출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분위기는 사뭇 비장했다. 임원들은 BS그룹의 기술력에 당황해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서윤은 침착한 태도로 스크린에 띄워진 비교 분석 자료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BS그룹의 신제품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을 지적하며 그들이 훔쳐간 기술은 초기 개발 단계에서 폐기된 불안정한 버전임을 밝혔고,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임원들에게 진짜 프로젝트 노바의 완벽한 기술력을 공개하며 이번 기회에 경쟁사를 확실하게 제압하고 시장 점유율을 독점할 계획을 발표했다. 임원들은 서윤의 치밀한 전략에 감탄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서윤은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그들의 환호에 화답했다. 그 시각 BS그룹 본사에서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잇따르며 비상이 걸렸는데, 시제품 테스트 과정에서 배터리 과열과 시스템 충돌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개발팀장은 민준이 넘긴 설계도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이미 대대적인 홍보와 생산 라인 가동이 시작된 상태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BS그룹 부회장은 노발대발하며 김지아를 호출해 책임을 추궁했고, 김지아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져 물었다. 당황한 민준은 그럴 리가 없다며 자신이 직접 확인한 서류라고 변명했지만 김지아는 당장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민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서윤의 집무실을 훔쳐볼 기회를 엿보았지만 이미 서윤은 보안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그의 접근을 원천 봉쇄한 상태였다. 궁지에 몰린 민준은 서윤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정보를 빼내기 위해 더욱 교묘하게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퇴근 후 서윤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하며 가정적인 남편 코스프레를 했다. 그는 식사 도중 자연스럽게 회사 일을 화제에 올리며 프로젝트 노바의 문제점에 대해 걱정하는 척 질문을 던졌지만 서윤은 빙그레 웃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서윤의 여유로운 태도에 민준은 더욱 초조해졌고, 그는 서윤이 잠든 틈을 타 다시 한번 그녀의 가방을 뒤져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런 서류도 들어있지 않았다. 민준은 점점 조여오는 압박감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자신이 파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그런 민준을 지켜보며 그가 바닥까지 추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했다. 주말이 다가오자 서윤은 민준에게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고, 민준은 거절할 명분이 없어 억지로 따라 나섰지만 마음은 온통 콩밭에 가 있었다. 차 안에서 서윤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초심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준은 건성으로 맞장구 치며 창밖만 바라보았다. 목적지인 남양주 별장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정원을 거닐며 민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 당신과 함께 여행이나 다니며 살고 싶다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민준은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이며 그렇다면 회사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고, 서윤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거나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에게 일임할 수도 있다고 넌지시 미끼를 던졌다.
민주는 튈 듯이 기뻤지만 내색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하며 속으로는 아우라 그룹을 통째로 삼킬 야욕을 불태웠다. 별장에서 돌아온 민주는 김지아를 만나 서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뜻을 비쳤다고 전하며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지아는 BS그룹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말에 솔깃하여 마지막 도박을 걸어보기로 했고 부회장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간청했다. 민주는 자신의 전 재산과 횡령한 자금을 털어 BS그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김지아의 꼬임에 넘어가 BS그룹의 주주가 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서윤은 민준이 주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혀를 찼지만 그를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사채업자들에게 민준의 신용을 보증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그가 더 깊은 빚의 늪에 빠지도록 방조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BS그룹은 결함투성이인 신제품 출시를 강행하느라 내부적인 진통을 겪고 있었다. 서윤은 주주총회 당일 터뜨릴 핵폭탄급 증거 자료들을 최종 점검하며 변호인단과 함께 리허설을 진행했다. 그녀는 민준이 횡령한 자금 내역, 김지아와의 불륜 증거, BS그룹으로 유출된 기밀 문서, 로그 기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완성했다. 서윤은 이 자료가 공개되는 순간 민준의 인생은 끝장날 것이며 아우라 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 높이 비상할 것임을 확신했다. 집무실 창가에 선 서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즐기며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윤은 민준에게 주주총회에서 재무이사로서 중요한 발표를 맡기겠다며 준비를 당부했고 민준은 이것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서윤을 몰아낼 절호의 기회라고 착각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재무 보고서를 작성했고 김지아에게 받은 BS그룹의 허위 성장 지표를 교묘하게 섞어 넣었다. 민주는 주주총회장에서 서윤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자신이 새로운 리더십의 적임자임을 선포할 상상을 하며 혼자만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작성한 보고서는 이미 서윤의 손바닥 안에 있었고 그녀는 그 보고서가 민준의 무덤을 파는 삽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제 무대는 세팅되었고 주연 배우들의 입장은 끝났으며 화려한 막이 오를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주주총회를 사흘 앞둔 아우라 그룹의 본사 복도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정막의 이면에는 각기 다른 욕망들이 맹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박민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곤약을 흔들며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이미 자신이 이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된 듯한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BS그룹과 내통하여 얻은 막대한 뒷돈과 한서윤을 속여 빼돌린 자산들을 모두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이체 완료한 상태였고 이제 남은 것은 서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일뿐이라고 확신했다. 민주는 서윤이 최근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이 그녀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증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자신이 준비한 회심의 일격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 상상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주주총회 당일 배포할 유인물을 점검했는데 그 안에는 서윤의 경영 능력 부재와 건강 악화설, 그리고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교묘하게 조작된 데이터와 함께 담겨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윤은 갤러리 카페의 밀실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 안쪽 비밀 금고 앞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는 민준이 이체한 자금의 흐름도가 상세하게 그려진 차트가 펼쳐져 있었다. 변호사는 민준이 이용한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가 사실은 서윤이 미리 심어둔 대리인에 의해 설립된 유령 회사임을 재차 확인시켜주며 모든 자금이 서윤의 통제하에 안전하게 동결되었음을 보고했다. 서윤은 차트를 바라보며 차가운 홍차를 한 모금 마셨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자신의 아내를 배신하고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대가로 선택한 도피처가 결국 아내가 파놓은 함정이었다는 사실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와도 같았다. 서윤은 변호사에게 주주총회 당일 이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띄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팅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민준에게 닥칠 가장 잔혹한 형벌이 될 것이었다. BS그룹의 상황은 점차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는데, 야심차게 출시한 신제품에서 배터리 발열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지아는 불안에 떨며 민준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호출했고 초조한 모습으로 거실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톱은 이미 물어뜯겨 엉망이 되어 있었다. 민준이 도착하자마자 지아는 그에게 매달리며 아우라 그룹을 확실하게 장악해야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민준은 겁에 질린 지아를 품에 안고 다독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쳤는데, 그는 아우라 그룹을 인수하면 기술 제휴라는 명목으로 BS그룹의 결함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망상에 가까운 낙관론을 펼쳤다. 두 사람은 서로의 거짓말과 욕망에 기대어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발밑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다. 그날 밤 민주는 귀가하여 서윤에게 주주총회 준비는 잘 되어 가냐고 물으며 짐짓 그녀를 위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들뜸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당신이 재무보고를 맡아줘서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대답했고, 민준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준은 우유를 받아 마시며 속으로 서윤의 순진함을 비웃었지만, 서윤은 그가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꿀꺽 삼키는 것이 우유가 아니라 독배임을 상기했다. 서윤은 민준에게 혹시 회사 일 외에 따로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듯 물었지만, 민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은 오직 회사와 당신 생각뿐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의 대화를 중단하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는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주주총회 전날 아우라 그룹의 주요 이사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비밀리에 서윤의 초대를 받아 호텔 연회장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서윤이 긴급하게 소집한 이유를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서윤이 단상에 오르자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그녀는 준비된 화면을 통해 민준과 김지아의 공모관계, 그리고 민준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고, 일부는 분노를 터뜨리며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지만, 서윤은 그들을 진정시키며 내일 주주총회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터뜨려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녀는 이사들에게 내일 민준이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하며 아우라 그룹의 정화와 제도약을 약속했다. 서윤의 카리스마와 철저한 준비성에 압도된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했다. 같은 시각 민주는 자신의 측근들을 모아놓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미리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는데, 그는 내일 주주총회가 끝나면 자신이 회장이 될 것이라는 환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측근들에게 한서윤을 몰아낸 후 단행할 인사 개편과 보너스 지급을 약속하며 환심을 샀고, 그들은 민준의 비위를 맞추며 아첨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민준은 취기에 얼굴이 붉어진 채 서윤을 험담하며 여자가 회사를 이끄는 것은 애초에 무리였다고 비아냥거렸고,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의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은 서윤이 심어둔 내부 고발자였고, 그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여 서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민준의 추악한 민낯은
고스란히 기록되어 내일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준비를 마쳤다. 드디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고 서윤은 평소보다 더욱 정갈하고 기품 있는 정장을 갖춰 입으며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맞췄다. 그녀는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오롯이 아우라 그룹의 총수로서 다시 태어날 것임을 다짐하며 붉은색 립스틱을 짙게 발랐다. 민주는 서윤보다 먼저 일어나 부산하게 움직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는데 그는 마치 대관식에 참석하는 왕세자처럼 들떠 보였고 거울을 보며 연설 연습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까지 보였다. 서윤은 거실로 나와 민준에게 넥타이를 매주며 오늘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줘요. 기대할게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 속에 숨겨진 뼈를 민주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차에 올라타 주주총회 장소인 본사 대강당으로 향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주주총회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입구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기자들은 아우라 그룹과 BS 그룹의 경쟁 구도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민주는 기자들 앞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인터뷰를 했지만 서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아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단상에 앉은 서윤은 회의장을 가득 메운 주주들의 면면을 살피며 숨을 골랐고 맨 앞줄에 앉아 있는 민준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개회 선언과 함께 총회가 시작되었고 서윤은 의장으로서 차분하게 회의를 진행해 나갔지만 장내의 공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위태로웠다. 민주는 자신의 순서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다리를 떨었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윤을 짓밟고 올라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첫 번째 안건인 작년도 경영 실적 보고가 끝나자 민준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는데 이는 예정된 순서가 아닌 기습적인 행동이었다. 민준은 단상으로 걸어 나오며 마이크를 잡았고 주주들을 향해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는데 그는 현 경영진의 무능함으로 인해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프로젝트 노바의 지연과 경쟁사의 뒤처지는 기술력을 비판하며 서윤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준비해온 조작된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일부 주주들은 민준의 말에 동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서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민준은 서윤의 침묵을 패배의 인정으로 착각하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공격의 수위를 높여갔다. 민준은 한서윤 대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영에 소홀했으며 심지어 건강 문제까지 숨기고 있다고 폭로하며 대표이사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BS 그룹과의 제휴를 통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주주들의 지지를 호소했는데 그의 연기는 제법 그럴싸해 보였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발언이 끝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그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춘 순간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준 이사님의 우려와 열정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회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군요. 서윤의 신호와 함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전환되었고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민준과 김지아의 밀회 장면과 그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 그리고 민준이 회사 기밀을 빼돌리는 CCTV 영상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민준은 사색이 되어 화면과 서윤을 번갈아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영상 속에서 민준은 아우라 그룹을 껍데기만 남기고 팔아넘기겠다는 계획을 떠벌리고 있었고
김지아는 그런 그를 부추기며 비웃고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이것이 당신이 말한 회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인가요? 라고 차갑게 물었다. 민준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마이크는 이미 꺼져 있었고 분노한 주주들의 야유와 고성이 그를 덮치기 시작했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다음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것은 민준이 빼돌린 자금의 흐름과 그가 가입한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금융 데이터였다. 화면에는 민준이 이체한 모든 자금이 아우라 그룹 비상 경영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서윤의 관리하에 동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전 재산과 횡령한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서윤은 그를 내려다보며 당신이 훔치려던 것은 돈이 아니라 수만 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였습니다. 그 죗값을 치를 준비는 되셨겠죠? 라고 일갈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민준의 비참한 몰골을 담아냈고 그는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장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는데 서윤은 미리 산업 스파이 및 횡령 혐의로 민준과 김지아를 고발해둔 상태였다. 수사관들은 주저앉아 있는 민준에게 다가와 체포 영장을 제시하며 수갑을 채웠고 민준은 서윤을 향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북극의 얼음보다 더 차가웠다. 서윤은 끌려가는 민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고 단상으로 돌아와 주주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사과하며 이 사태를 수습하고 회사를 정상화할 것을 약속했다. 주주들은 서윤의 결단력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만장일치로 그녀의 재신임을 결정했고 민준의 해임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폭풍 같은 주주총회가 끝나고 텅 빈 회의장에 홀로 남은 서윤은 다리가 떨려 의자에 주저앉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후련해 보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이제 BS그룹과 김지아를 처리할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음을 상기하며 다시 일어섰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녀의 칼끝은 이제 외부의 적을 향해 정조준되고 있었다. 박민준이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나가는 모습이 뉴스 속보로 타전되는 동안 BS 그룹 본사 부회장실은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부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김지아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며 그녀가 가져온 설계도가 가짜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폭발시켰다. 시장에 출시된 BS그룹의 신제품은 치명적인 발열 문제로 인해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었고 주가는 장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부회장은 김지아에게 아우라 그룹이 심어놓은 함정에 빠져 회사를 위기에 몰아넣은 책임을 물어 당장 사직서를 쓰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지아는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를 주워들며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이미 부회장의 눈에는 그녀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냥개이자 제거해야 할 꼬리 자르기의 대상일 뿐이었다. 김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이 정지된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는데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닥쳐올 법적 책임과 막대한 위약금에 대한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상류사회로의 진입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산업 스파이라는 주홍 글씨와 파산 위기에 몰린 비참한 현실뿐이었다. 김지아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BS그룹 로비로 쫓겨나듯 나왔고 그곳에는 이미 그녀를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진을 치고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도망치듯 택시에 올라탔지만 그녀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박민주는 변호사 접견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 마침내 접견실 문이 열리고 변호사가 들어왔지만 그는 민준이 고용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아닌 국선 변호인이었다. 민준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국선 변호인은 덤덤한 표정으로 민준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고 그가 선임했던 로펌에서 수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사임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민준은 그럴 리가 없다며 자신이 빼돌린 홍콩 계좌의 자금을 확인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변호인이 내민 서류는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그 서류에는 홍콩 페이퍼 컴퍼니가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국제금융당국에 의해 동결되었으며 그 모든 과정이 합법적인 제재 조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민준이 한서윤에게 양도받은 자산과 관련된 이면 계약서의 조항들이 발효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는데 변호인은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혀를 찼다. 민준이 서명한 계약서에는 수탁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범죄 행위에 연루될 경우 원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하며 이를 즉시 변제하지 못할 시 모든 채무는 개인 파산 절차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 즉 민준은 빈털터리가 된 것을 넘어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었고 이 모든 것은 그가 제 손으로 서명한 탐욕의 결과물이었다. 민준은 접견실 테이블을 내리치며 서윤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차가운 콘크리트 벽은 그의 절규를 묵묵히 삼켜버릴 뿐이었다. 그 시각 아우라 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진짜 프로젝트 노바의 출시를 알리는 성대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고 한서윤은 단상 중앙에 서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경쟁사의 기술 탈취 시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역이용하여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완벽하게 방어해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또한 그녀가 공개한 진짜 신제품은 경쟁사의 결함투성이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성능과 안정성을 자랑했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서윤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폭등했고 반대로 BS 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다. 서윤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정직하지 못한 기업과 기술은 결국 소비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비로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는데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혼 신고서와 함께 민준의 사유 재산 몰수 목록이 놓여 있었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BS 그룹 측에서 물밑 협상을 제안해왔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서윤은 단칼에 거절하며 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아우라 그룹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졌으며 타협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서윤은 이제 민준과 지아라는 개인적인 복수의 대상을 넘어 그들을 잉태한 부도덕한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인 사냥에 나선 셈이었다. 며칠 뒤 김지아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짐을 싸고 있었는데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가전제품과 가구에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받은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챙겨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건물 입구에는 사채업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민준이 BS 그룹 주식을 사기 위해 끌어다 쓴 사채의 보증인란에 김지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민준이 지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여준 서류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려다 결국 두 사람 모두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꼴이었고 지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허상이었고 성공을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썩은 동아줄이었다. 민주는 구치소 안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서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는데 화면 속의 서윤은 그가 알던 가정적인 아내가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여왕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동료 수감자들은 뉴스를 보며 민준을 조롱했고 그는 수치심과 후회로 점철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는 서윤이 자신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들과 기회들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지만 시간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민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서윤이 자신에게 얼마나 과분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은 그에게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문과도 같았다. 서윤은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들자 구치소로 민준을 면회하러 갔는데 이는 그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처한 현실을 똑바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였다. 접견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민주는 수척해진 얼굴로 서윤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이 원했던 돈과 명예 그리고 자유가 이런 모습이었나요? 라고 물었고 민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서윤은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유리벽에 대어 보이며 이것으로 우리는 남이 되었지만 당신이 갚아야 할 빚은 평생 당신을 따라다닐 거예요. 라고 잔인한 선고를 내렸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하자 민주는 다급하게 유리벽을 두드리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용서를 빌었지만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단호했고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으며 민주는 멀어지는 그녀를 보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완전히 추락했다. 구치소를 나선 서윤은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녀의 폐부 깊숙이 들어와 묵은 체증을 씻어내주는 듯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박민준이라는 이름은 깨끗하게 지워졌고 그녀 앞에는 오직 그녀 스스로 개척해 나갈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아우라 그룹은 서윤의 지휘 아래 BS 그룹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갔고 BS 그룹은 결국 경영 악화로 인해 주요 사업부를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서윤은 그 매각 입찰에 참여하여 BS 그룹의 핵심 연구 개발 부서를 인수 합병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데 이는 경쟁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기술력을 흡수하는 신의 한 수였다. 업계에서는 서윤을 철의 여인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표했고 그녀는 명실상부한 재계 최고의 리더로 우뚝 섰다. 그녀의 성공 신화는 배신과 음모를 딛고 일어선 것이기에 더욱 빛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밤이 깊어지자 서윤은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민준의 물건들이 모두 치워진 깨끗한 공간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스스로를 위해 건배를 제의했고 창밖의 야경은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듯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서윤은 이제 혼자만의 힘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내면을 갖게 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핀 꽃이 더 아름답듯 서윤의 인생은 이제 막 가장 화려한 개화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겨울이 지나 다시금 생명이 움트는 봄이 찾아왔지만 서울 구치소의 높은 담벼락 안에는 여전히 시린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수감번호 4018번으로 불리는 박민주는 좁은 독방벽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철창 너머에 네모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지난 몇 달간의 수감 생활로 인해 생기를 잃고 탁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위반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여기에 한서윤과의 이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민사소송 패소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민주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선택들을 되짚어보며 후회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뿐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임원으로서 누렸던 부귀영화는 마치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고 현재 그에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범죄자라는 낙인뿐이었다. 민주는 영치금이 바닥난 지 오래되어 사식조차 먹을 수 없는 처지였는데 그를 면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가족들조차 그와 연루될까 두려워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였다. 그는 구치소 도서관에서 우연히 집어든 경제 잡지 표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서윤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잡지를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잡지 속의 서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아우라 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민주는 자신이 그 옆에 서 있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교도관은 그저 조용히 하라며 곤봉으로 철창을 두들길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서윤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어두운 독방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한편 김지아는 서울을 떠나 지방의 한 소도시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빚쟁이들을 피해 이름까지 바꾸고 숨어 지내고 있었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어야 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김지아는 식당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우라 그룹의 신제품 출시 뉴스를 보며 멍하니 서 있다가 손님에게 물을 쏟아 주인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박민준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았던 대가로 치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훔쳤지만 그녀를 동정해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BS 그룹에서 해고당할 때 챙겨 나왔던 명품 가방들이 짝퉁 시장에서조차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인생 또한 가품에 불과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우라 그룹의 본사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치고 있었는데 서윤이 BS 그룹의 핵심 연구 인력을 흡수한 뒤 내놓은 후속 모델들이 연이어 대박을 터뜨리며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이제 단순히 남편의 배신을 응징한 여자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를 이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로 추앙받고 있었고 그녀의 리더십은 경영대학의 필수 연구 사례로 꼽힐 정도였다. 서윤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민준과 지아에 대한 기억은 마치 흐릿한 옛날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희미해져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검토하며 비서실장에게 이번 주말에 예정된 자선 경매 행사 일정을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여유가 배어 있었고 직원들은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존경과 신뢰를 보냈다. 서윤은 퇴근 후 갤러리 카페를 찾아가 오래전부터 눈여겨보았던 그림 한 점을 구매했는데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 무지개가 뜬 바다를 그린 작품이었다. 그녀는 그 그림이 자신의 인생과 닮았다고 생각하며 갤러리 관장에게 이 그림을 집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달라고 부탁했다. 관장은 서윤의 안목을 칭찬하며 최근 미술계에서도 그녀가 수집하는 작품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예술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님을 실감했고 자신이 겪은 시련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하며 갤러리를 나섰다.
주말이 되자 서유는 수행원들을 물리고 홀로 차를 몰아 한강공원을 찾았는데 강바람은 시원했고 산책 나온 사람들의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강물에 비친 윤수를 바라보며 지난 1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았고 문득 민준과 함께였던 시절의 추억들이 떠올랐지만 그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낯선 타인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서유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민준의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그가 평생 아우라 그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접근 금지 명령을 추가로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그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동시에 자신의 인생에서 그를 영원히 삭제하겠다는 최종 선언과도 같았다. 서유는 전화를 끊으며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조각마저 강물에 던져버린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몇 달 뒤 아우라 그룹은 창립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리셉션을 개최했고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서유는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연단에 올라 축사를 했는데 그녀의 연설은 진정성 있고 힘이 넘쳤으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정직한 기업 윤리를 강조하며 아우라 그룹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연설이 끝나고 쏟아지는 박수 갈채 속에서 서유는 환하게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났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서유는 테라스로 나와 샴페인 잔을 들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위한 축포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서유는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서서 건너편 빌딩 5개 전광판에 나오는 자신의 인터뷰 영상을 바라보았는데 화면 속의 자신은 가장 큰 복수는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말을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자신은 진정한 의미의 승리자가 되었음을 확신했다. 그녀의 곁에는 충성스러운 직원들과 믿음직한 파트너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존감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서유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을 음미했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맛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태양을 향해 비상하는 불사조처럼 자유로웠다. 이야기의 끝에서 박민주는 감옥 안에서 늙어가며 자신의 과오를 씹어 삼키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김지아는 평생 도망자의 신분으로 숨어 지내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한서유는 그들의 불행을 비웃거나 즐기는 단계조차 넘어선 지 오래였고 그들은 이제 그녀의 안중에도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 서유는 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를 했고 그것은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축복이었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고 서유는 뒤를 돌아 다시 화려한 파티장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문이 닫히며 그녀의 모습은 빗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전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 분명했다. 아우라 그룹의 최고 경영자이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여성 한서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시련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순도 높은 강철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되었다. 세상은 그녀를 냉혹한 승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위대한 리더하고 칭송하기도 하겠지만 서윤에게 그런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꿈꾸는 그녀 자신의 의지뿐이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아우라 타워의 꼭대기층 불빛은 꺼지지 않고 도시를 밝히는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다.